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다며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오늘 시작됩니다. 각국 정상과 거물급 글로벌 CEO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미 국방수장이 다음 주 서울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합니다. 한미동맹 국방 분야 현안을 협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동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참가국 정상들과의 실무 만찬 대신 우리 동포들과 만난 거라며 이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고려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에게 화동들이 꽃다발을 건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포들이 타국에서 본국을 걱정하는 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떳떳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투표 제도 개선도 시사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 국민들끼리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며 힘을 합치면 어려운 난국도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동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은 시간 아세안 회의 참가국 정상들의 실무 만찬이 열렸는데 이 대통령은 동포들과 만찬을 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정상 이날이 아니면 동포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아세안 중심 외교 기조를 보여주는 데뷔전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과 금액, 배당 등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무역 합의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 최종 고위 관리회의가 열리고 29일과 30일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어서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정상회의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수장이 다음 주 첫 대면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국방 분야 현안을 협의합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 조정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경북 경주의 한 아연 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응책을 긴급 논의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아연 공장 지하 수조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잘 지켜졌어도 사고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든지 감시자를 배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키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속한 수습을 지원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목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 질식재가 발생하였는지,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감신, 배치와 같은 밀폐 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하여 밝힐 계획입니다. 경북도와 경주시에서는 장례 절차를 포함한 유가족 지원과 재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락과 질식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수사를 추진하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초소형 건설 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 감독과 점검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등과 긴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경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비상진료가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는 다시 의원급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희귀질환이나 특수관리 환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진료가 허용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1년 8개월 만에 의료 대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도 조정됐습니다. 환자들은 기존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추가로 1형 당뇨 환자도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초진과 재진 등의 허용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 통과 전까지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전담병원의 출연을 막기 위해 진료 제한 규정도 다시 적용됩니다. 전체 진료 가운데 월 기준 비대면 진료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편의와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다음 달 9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아이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나 보조제를 사용하는데요. 최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장의 기본이 되는 아이들 수면이나 운동, 식습관은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 프로그램을 짜주는 한 센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예인 양은 1년 전 키 때문에 고민하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키가 저는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좀 많이 미달이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고민이었었고, 키가 작으면 솔직히 여자들은 옷도 안 예쁘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주변에 비일비재.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한 10명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주변에 키 주사를 1, 2년 동안 매일매일 맞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효과가 있다는 약 등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결국 잘 먹고 운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키성장 약을 1년 정도 먹이고, 그 후에는 이제 한약 중에 녹용이라고 키 크는 거를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땀을 흘리고 운동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저는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아이들 키를 1cm라도 더 키우기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육아 고민을 나누는 온라인 카페에는 자녀의 작은 키를 걱정하며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어떤지 묻는 상담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보조제나 영양제, 한약 등을 먹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키 크는데 가장 중요한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36.3%, 미취학 아동의 26.3%는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운동 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절반 이상이 주 3회 미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고생 10명 중 4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자기기 사용도 급증했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이 43.5%에 달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고, 이런 성장 보조제라든지 성장 호르몬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가 마법의 주사가 아니라며 아이 체질과 성장 단계에 맞는 건강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단풍철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바로 산행사고입니다. 이 안전한 산행을 위한 주의사항, 강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짙은 녹음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칩니다. 졸졸 흐르는 개울물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소리가 하모니를 이룹니다. 산행을 즐기는 이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계룡산 얘기만 듣다가 오늘 가을도 되고 그래서 검색해서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또 이분한테 물어보고 버스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산행 시작하려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요. 기대됩니다. 아직 단풍이 좀 덜 들긴 했지만은 한번 모처럼 나오니까 너무 공기도 좋고 운동하는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네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연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풍철이 열렸습니다. 가을은 산행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산행사고 구조 활동은 연평균 1만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을철, 그중에서도 10월에 사고가 많았고 원인으로는 실족과 길 잃음, 탈진, 탈수 순이었습니다. 등산은 2인 1조로 하고 일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하산해야 합니다. 조난을 당했을 때는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산 중 탐방로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을 통해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안내 표지판이나 국가 지정번호를 확인해 119에 전달하고 헬기 구조가 필요할 땐 스마트 GPS나 앱으로 좌표를 보내면 구조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정 등산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비법정 탐방로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며 위치 파악이 어렵고 구조 역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젖은 낙엽도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등산 스틱으로 발밑을 확인하고 발목을 덮는 등산화를 신으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서비스 복구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체 709개 중 530개 시스템을 복구해 복구율 7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 85%, 2등급 79.4%, 3등급 76.2%, 4등급은 71.5%가 정상화됐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두툼한 겨울 외투 잘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3.7도로 어제보다 7도 이상 낮았고요. 낮 기온도 11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1도, 세종 12도, 전주와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대비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On Wednesday morning local time, the president will fly to Busan, where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굵직한 대규모 정상급 회의가 열리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아세안 국가와 상호 관계 발전을 담은 새로운 구상도 제시합니다. 대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세안에서 에이펙까지 정상외교의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상외교,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서 활동했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굵직한 정상회의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미, 한중, 미중도 만나고요. 어떤 일정인가요? 예, 제 슈퍼위크라는 표현을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정말 슈퍼위크가 왔습니다. 벌써 이제 어제부터 사실 그 아세안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치열한 외교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말레이시아로 날아가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외교 그리고 이제 다자 외교를 할 거고요. 네. 또 특별히 이번에는 물론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중일이라고 하는 이 3개 이 동북아의 3개 국가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미국도 오고요. 또 그밖에 이제 브릭스와 관련된 국가들 모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전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또 아세안은 상시적으로 만나는 그룹이라고 하지만 에이펙은 사실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한참 무르익을 때 이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협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이 협의체에서 다시 또 협력의 모멘텀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 세계 정세, 세계 국가들의 어떤 협력의 모멘텀이 아주 중요한 주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대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지정학적, 그리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내 외교 무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이 중국, 일본과 대등하게 아세안을 상대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교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대비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9년 한 아세안 관계 수립 4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천명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참석인데요.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아세안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주변 4강 외교를 제외하고는 가장 사실 우리에게 이 영향력이 큰 지역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랑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한중일 못지않게 이 아세안 국가들의 최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서 차지하는 아세안의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금 세계 정세를
규정짓는 한마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인데요. 이 와중에 그 미국의 세력과 중국의 세력의 어떤 접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세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어떤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 아세안에서의 그 미국의 영향력 또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또 이 아세안이 향후 우리의 지역에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또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한미, 일, 중 정상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역대 가장 중요한 아세안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뭐 아세안이라고 하면 사실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10개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동남아 국가라고 크게 부르는 국가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중요한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아세안만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안이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체 또는 이 세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 연합에 플러스해서 동북아에 있는 한중일 세 나라와의 이제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에 이 아세안과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활발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아세안 또는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또 이제 ARF 등 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제 외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사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세계화의 어떤 이점들이 지금 많이 좀 줄어져 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FTA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RCEP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중국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되는 아주 큰 자유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 사실상 전 세계의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어떤 그 협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시기가 바로 이번 주다. 특히 아세안과 에이펙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을 생각을 하면 이번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인 범죄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한두 주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외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캄보디아와 관련된 우리 교민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뭐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캄보디아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 국내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요. 또 뭐 이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의 ODA 내지는 투자가 그동안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ODA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사실 개발 초기에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는 이런 국제사회로부터 ODA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ODA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ODA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상당 예산이 지금 캄보디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스캔 범죄라든지 이런 최근에 캄보디아의 문제들 때문에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혹시라도 한국으로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마 지금 캄보디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 국내에 캄보디아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의식해서 캄보디아 쪽에서 먼저 이런 그 만남을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초국가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캄보디아 쪽에서 전향적인 어떤 조치들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앞서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을 보셨지만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CSP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CSP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CSP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온 것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동맹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동맹 관계 있지 않습니까? 동맹 관계를 제외하고는 국가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외교적 관계가 이제 보통 국제사회에서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이게 영어 약자가 CSP다 보니까 이 영어 약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용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contributing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준다, 기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의 꿈과 희망에 우리 한국이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기서 S는 스트링보드의 첫 글자인데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도약판을 우리가 한국이 제공하겠다. 그리고 P는 파트너, 평화와 안보를 위한 파트너의 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이제 아세안은 한 국가가 아니고 지역 공동체지만 한국과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두 정치 체제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한국이 이 아세안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의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 개막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설명한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유엔 총회 개기 본격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3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 교류로 긍정적인 한일 관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영내 평화, 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그야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 이벤트가 될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던 시기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어떤 정치 이념, 경제 이념이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런 국가들 간의 통합과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에이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차원에서도 움직이지만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들끼리 또 먼저 움직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에이펙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적인 세계화가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 에이펙이 크게 주목을 받지 않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사실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완전히 퇴색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 간의 통합과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지금 더 부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에이펙과 같은 이 초국가적인 협력체가 그동안 활발하게 움직이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이펙은
이런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어느 정도 이제 고비를 넘기고 다시 또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기에 지금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 그리고 에이펙에 참여하지 않는 유럽과 같은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지금 에이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시작한 이래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뭔가 획기적인 협력의 돌파구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또 세계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 정세의 흐름의 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On Thursday morning local time, President Trump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X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departing to return home to Washington, D.C. President Trump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ime Minister of Malaysia in the afternoon, and then he will attend the ASEAN Leaders Working Dinner that evening. On Monday morning local time, the president will fly to Tokyo. Tuesday morning local time, President Trump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new Prime Minister of Japan. On Wednesday morning local time, the president will fly to Busan, where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liver keynote remarks at the APEC CEO luncheon, and then participate in a U.S. APEC Leaders Working Dinner.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됐다. 그런데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뜻대로 된다면 준비돼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고 또 어떤 그 최종 결정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못지않은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어떤 경제 GDP 규모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지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또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질렀거든요. 그냥 5,500억 불, 3,500억 불 이렇게 질렀는데 그게 이제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했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일본의 경제 규모, GDP와 우리의 경제 규모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외환 보유고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몰랐다가 이제 이 관세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사정이 조금씩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국내 정치적인 전시 효과, 이것에 여전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시아 순방, 아세안과 아이펙을 다녀가는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 결과물을 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금
그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한국이 받아들이면 당장이라도 이번에 한국에서 사인을 하고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의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환율이라든지 또 외환 보유고 문제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서둘러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도 조금 더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너무 성급하게 이번에 혹시라도 한미 간에 이 사인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뭐 협상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관세 협상과 별개로 지금 안보 분야에서는 굉장히 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될 정도로 원자력 협정에 대한 얘기는 터부시돼 왔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전작권 전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국가가 독립된 국가로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권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전작권만 미국에다가 양도했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 알고 보면 미사일 주권, 핵 주권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다 양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미사일 주권은 문재인 대통령 때 다 가져왔고요. 지금 핵 주권이 아직 우리가 독립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건 외교적인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주권에 대해서 일본만큼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쓰는 핵 연료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 핵 발전소를 가동해서 나온 찌꺼기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는 핵 주권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받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뭐 외교적인 성과를 어느 관세 문제 하나에만 집중해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사인을 할 것도 아니고 이번 에이펙이 뭐 데드라인이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은 어떻습니까? 에이펙을 계기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 게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 정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중 전략 경쟁이다. 또 인도 태평양 전략과 1대1로의 충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의 발전을 이끌었고 그 와중에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속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현재 지도자들이 중국의 더 이상의 성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요. 사실 이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빨리 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안나로 총리님, 그리고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인 태국의 아누틴 총리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이웃은 피를 나누는 친척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 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이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아세안과 한국의 인적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어 아세안은 매년 1천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 불에 달하는 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작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30주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9년을 바라보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즉 CSP가 한 아세안 관계를 규정하는 구호를 넘어서서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3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한 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천억 불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초국가 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영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에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3가지 비전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에서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혁신적, 역동적 아세안 공동체, 회복력 있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정상 여러분,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킴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찰청은 아세안과 폴가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건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동료 정상 여러분들과 국제 질서 변환기 한 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아세안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이웃 사촌 관계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세안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지역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또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이제 아세안과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세안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 공동체가 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그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이 아세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아세안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위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스캔 범죄와 관련해서
치안과 관련된 문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이 이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우리나라와 이 아세안의 이 향후의 경제적인 또 외교 안보적인 어떤 협력의 차원이 더 한 단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한국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중국 커리펑 부총리와 리청강 수석협상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올해 5번째 회담을 가진 건데요. 베센트 장관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이로써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도 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o this was the fifth meeting that I've had with my Chinese counterpart, the Vice Premier, Hu Lifeng, and we covered a wide range of issues, and I think we've reached a substantial framework for the two leaders who will meet in Korea next Thursday. So I think we have averted that, so the tariffs. We also agreed on substantial agriculture purchases for U.S. farmers. 양측 모두 관세 전면전을 피하고 무역 정상화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하다며 합의 이행 과정이 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스위스 전통 치즈 요리인 라클레트를 주제로 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라클레트는 수백 년 전 알프스 목동들의 식사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불에 녹인 치즈를 긁어내 먹는 스위스 대표 전통 요리인데요. 이날 대회에는 13개국 치즈 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고의 라클레트를 기리며 치즈 본고장의 명예를 겨뤘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라클레트의 외형과 질감, 향과 맛을 기준으로 단계별 평가를 진행했는데 사과와 홍차를 곁들며 미각을 정화하는 등 정교한 심사 방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On ne va pas juste faire manger de la raclette aux gens, on veut amener des fromages de tous les horizons. On a 13 pays aujourd'hui, c'est juste c'est génial. Et c'est ça qu'on avait envie. On avait 80 et quelques fromages la première édition, on en a plus de 150 cette année. Mais c'est génial, c'est ça qui nous fait plaisir. En alpage, je pense qu'on n'est vraiment pas nombreux. On doit être 2 ou 3 en Suisse à faire du fromage d'alpage de brebis à raclette, bien sûr. Et se faire connaître, c'était très important. Et ici, c'est ici qu'il faut être pour se faire connaître. C'est the place to be. 라클레트 세계선수권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세계 각국의 치즈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주최 측은 라클레트가 전통과 공동체를 잇는 상징이라며 이 대회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폴란드 북부의 한 해안 도시에서 헬로윈을 맞아 조상들의 영혼을 기리는 고대 의식 자디가 거행됐습니다. 자디 의식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슬라브 전통으로 횃불과 가면을 들고 조상들의 영혼을 불러내며 감사와 추모의 뜻을 전하는 축제인데요. 자디 의식에 사용되는 가면, 크라보슈카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보호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가면을 통해 고대 슬라브 신앙과의 연결을 되새깁니다. Przede wszystkim w dziadach chodzi o to, aby w tym święcie przede wszystkim oddać cześć naszym przodkom, naszej rodzinie, której już z nami nie ma, spotkać się na nowo z tymi, których już nie ma, abyśmy mogli im podziękować za to, czego nas nauczyli. Chyba najbardziej to ciekawość, jak to wyglądało kiedyś w porównaniu z tym, jak też obchodzone są Dzień Wszystkich Świętych dzisiaj. Więc takie zobaczenie, jaka była ta wiara, w co dokładnie ludzie wierzyli, czego to dotyczyło, co nimi kierowało i w jaki sposób to świętowali, używali.
한 참가자는 자기의식이 떠난 가족을 기억하고 그들의 지혜에 감사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열렸죠. 정부가 이를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가 소득을 높이고 또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형 태양광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과 또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남재호 한국영농형 태양광협회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총장님께서 이 한국영농형 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네, 저희 협회는 201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는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산 때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또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도 초대를 받으셨는데요. 네. 어떤 계기로 참석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201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했고 실증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협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 제도 개선이나 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해서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로서 기후부와 에너지공단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영농형 태양광이 말 그대로 농사랑 태양광 발전이 결합된 형태인데 맞습니다. 일반 태양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름 그대로 아래에서 농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떤 한계까지가 농사가 되는지에 대해선 영농형 태양광 시공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면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일반 태양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가장 큰 차이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상부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면서 하부에 그림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림자가 발생을 하면 그 작물에는 좋지 않은 영향, 그렇겠죠. 결과적으로는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태양광 모듈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설치되면서 하부에 농지를 훼손한다든지 네. 뭐 중금속 오염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그 하부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에 대한 안전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농형 태양광 시공 기준에 녹여내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영농형 태양광과 일반 태양광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규제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현재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일단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새로 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규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없는 제도를 영농형 태양광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그 부지를 잡종지로 바꿔서 설치를 합니다. 네. 농지에 설치할 때도 잡종지로 바꿔서 설치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농지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물론 재생에너지의 확산도 있지만 농업의 지속성 확보, 특히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속성 확보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농지를 잡종지로 바꿔버리면 그 본질이 이게 흐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지 않고 일시 사용 허가 제도를 해서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 제도가 제일 중요한 제도입니다.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농지법 규제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규제들 때문에 농민이라든지 일반 사업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큰 것이 농지를 잡종지로 바꿔야 하는 부분. 네. 이걸 뭐 가장 대표적으로 농지가 훼손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허가 기간이 8년밖에 안 됩니다. 최장. 8년이요. 네. 예.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의 수명은 보통 20년 이상을 잡거든요. 네. 그리고 20년 이상이 되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년만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철거한다면 그는 투자비도 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치 비용도 들고 또 철거 비용도 들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23년 이상으로 연장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날 회의에서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발언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대표적인 융합 모델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서 농업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현재 최장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입법을 통해서 현재 가능합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 영농형 태양광이 단순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아니라 농민 소득을 늘리고 또 지역의 활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함께 보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일시 사용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 외에도 현장에서 들리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제안해 주셨죠? 네네. 어떤 것들 있었습니까? 네, 두 가지를 더 추가로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농업진흥구역으로 확대를 하면 안 되고, 농업진흥구역은 우리나라에서 그 농업에 굉장히 필요한 농지를 지정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되, 영농형 태양광이 아래서 농사가 지속이 되고 농지를 훼손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구역도 확대를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농업법인입니다. 예. 작년 4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안에 따르면 자격농에 한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업자가 굉장히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특히 이 대규모로 설치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법인에 허용을 하되, 그것도 역시 농업인이 주체가 돼서 설치하도록 해서 그런 부작용이나 악용의 가능성을 없애자는 것이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네, 타용도 허가 기간 연장이랑 농업진흥구역 또 농업법인의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네, 그날 제가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농식품부 장관, 기후부 장관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시행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진흥구역을 확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훼손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재생에너지 지구로 한정을 해서 지구 내에서 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임찬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만약 영농을 안 했을 시에 어떤 대책이 있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세 분 모두 많은 검토를 하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날 회의에서 이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를 가린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 보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진짜 농지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다 가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뒤에 그림을 준비했지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설치가 돼 있지만 아래가 다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설치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네.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기후 환경도 비슷하고, 물론 이제 동경 부근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재배하는 작물도 한국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된다면 한국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때문에 하부에 그늘이 발생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그 시공 기준을 만들어서 적절한 비율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영농형 태양광 시공 기준에 모듈 패널의 면적 비율, 설치 면적 비율을 30% 미만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예. 그렇게 설치했을 때 작물의 수확량은 80% 이상 대부분의 작물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선행 연구 실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무총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정부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지금 커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또 추가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좀 이건 사실은 세부 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 사항이고요. 예. 그 외에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지자체 조례들로 영농형 태양광 확산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법 관련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 여기 뒤에 사진도 보셨겠지만 영농형 태양광이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 시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그것은 결국 그 농업인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요청드리는 것은 현재 지붕의 경우에는 그 좀 더 그 판매 단가를 높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도 그런 식으로 농업인들의 높은 시공비를 좀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자금이 여유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책자금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뭐 선로용량 배점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네. 단순히 농가 소득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농업 인구의 유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청년농 그리고 저희 창업농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농업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농사 기술도 부족하고 판로 채널도 별로 없는 그분들을 위한 정착할 기간까지의 그런 안전판 역할도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자체 이격거리 제한을 말씀을 드리면 각 지자체별로 뭐 도로로부터 200m, 마을로부터 뭐 300m 이런 이격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날도 이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입법으로 일괄 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지난 9월 30날 횡성군하고 그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지역농협 4개소 에너지공단 저희하고 같이 하면서 핵심 내용은 횡성군에서 지역 농업인이 횡성군민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홍보, 그거 덧붙여서 이러한 그 조례 정비를 맡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격거리 제한이 만들어진 본질은 그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푸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다시 주축이 되어서 조례 정비 같은 걸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바라보기에 따라 외지인일 수도 있지만 와서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또 청년 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하신 규제들이 완화될 경우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영농형 태양광에서 기대하는 것은 여기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기대하는 것은 농업의 지속성 확보입니다. 네. 예. 근데 이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농업인이 있으려면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그런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준다면 농업 인구의 유입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재생에너지 확대는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이 된다면 당연히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농업의 지속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에 들어와서 농업은 하지 않고 태양광으로 돈만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겠냐, 어떠냐라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그 장면을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광 발전한다고 그러면 아예 그 틈새도 안 주고 농사 안 지을 생각으로 태양광만 깔고 사실상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저희가 농업 경영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래가지고 위반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위반하면은 바로 회수할 겁니다. 어떻게? 철거할 거예요? 철거도 지금 철거한다는 얘기잖아요. 철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건데? 그 영농형 태양광을 우리 허용을 하면 농사 짓지 말고 싹 바꿔서 해야지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애초부터 꿈도 못 꾸게 그런 마음 못 먹게 하는 제도를 강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농사를 안 지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징금 얘기를 했죠. 그동안 거둔 수익을 그냥 다 과징금으로 내게 하면은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되는데 이 과징금 부과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제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영농형 태양광의 목적은 아래에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거요? 예.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인당 영농형 태양광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면 이것의 목적이 이걸 하는 사람을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규모를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을 인허가할 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철거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는 이제 3단계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위반했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는 것은 안 되고요. 처음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농업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는 3배는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소득의 3배를 과징금으로 해도 태양광 발전소득에서는 여전히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징금의 그 배수를 좀 더 높여서 태양광 발전소득이 적자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계속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좀 영농형 태양광 규제랑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장에서 목소리 계속 지속해서 듣고 계시고요. 또 그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계신데 이 규제 개선과 관련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농형 태양광의 본질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엔 수단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본질을 절대 잃으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업계에서 찬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요. 반대하는 분들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크게 본다면 재생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좀 열악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농업계 쪽으로 큰 흐름을 돌린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 보전, 그다음에 영농 지속, 그리고 농민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돼야 된다. 이것이 저는 영농 태양광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질을 잊지 않고 보급을 해나간다면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충분히 정말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남재우 한국영농형 태양광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대통령실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전성환 경정통합수석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쟁 채용을 통해 공공갈등 조정비서관과 행정관 각 1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행정관을 공개 채용한 사례는 있으나 비서관급을 공개 채용을 통해 최종 선발한 것은 최초입니다. 공공갈등 조정비서관과 행정관은 갈등 조정 경력과 실적,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에 기반해서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서 선발되었습니다. 접수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받았으며 서류 전형 결과는 9월 19일에 발표하였고 9월 25일 면접 전형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서관과 행정관 합격자는 면접 전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진우 공공갈등 조정비서관은 서울시 정책특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 시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노사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고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과 다양한 민간 공공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행정관은 12년 이상 아파트 분쟁 등 이웃 분쟁 조정부터 지자체 현안, 국가 정책 의제에 이르는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활동한 현장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공공갈등 조정비서관과 행정관은 그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정부의 갈등 관리 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의 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경청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동포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참가국 정상들과의 실무 만찬 대신 동포들과 만난 거라며 이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고려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에게 화동들이 꽃다발을 건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포들이 타국에서 본국을 걱정하는 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떳떳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투표 제도 개선도 시사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 국민들끼리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며 힘을 합치면 어려운 난국도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동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은 시간 아세안 회의 참가국 정상들의 실무 만찬이 열렸는데 이 대통령은 동포들과 만찬을 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정상 이날이 아니면 동포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아세안 중심 외교 기조를 보여주는 데뷔전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과 금액, 배당 등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무역 합의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 최종 고위 관리회의가 열리고 29일과 30일 외교 통상 합동 강요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어서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정상회의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수장이 다음 주 첫 대면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국방 분야 현안을 협의합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57차 한미 안보협의회 SCM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경북 경주의 한 아연 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응책을 긴급 논의했습니다. 최우경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아연 공장 지하 수조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졌어도 사고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든지 감시자를 배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키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속한 수습을 지원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 질식재가 발생하였는지,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감신, 배치와 같은 밀폐 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하여 밝힐 계획입니다. 경북도와 경주시에서는 장례 절차를 포함한 유가족 지원과 재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락과 질식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수사를 추진하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초소형 건설 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 감독과 점검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등과 긴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경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비상진료가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는 다시 의원급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희귀질환이나 특수관리 환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진료가 허용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1년 8개월 만에 의료 대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도 조정됐습니다. 환자들은 기존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추가로 1형 당뇨 환자도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초진과 재진 등의 허용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 통과 전까지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전담병원의 출연을 막기 위해 진료 제한 규정도 다시 적용됩니다. 전체 진료 가운데 월 기준 비대면 진료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편의와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다음 달 9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아이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한 성장 호르몬 주사, 또 보조제를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장의 기본이 되는 아이들 수면이나 운동, 식습관은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 프로그램을 짜주는 한 센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예인 양은 1년 전 키 때문에 고민하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키가 저는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좀 많이 미달이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고민이었었고, 키가 작으면 솔직히 여자들은 옷도 안 예쁘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주변에 비일비재.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한 10명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주변에 키 주사를 1-2년 동안 매일매일 맞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효과가 있다는 약 등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결국 잘 먹고 운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키성장 약을 1년 정도 먹이고, 그 후에는 이제 한약 중에 녹용이라고 키 크는 거를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땀을 흘리고 운동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저는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아이들 키를 1cm라도 더 키우기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육아 고민을 나누는 온라인 카페에는 자녀의 작은 키를 걱정하며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어떤지 묻는 상담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보조제나 영양제, 한약 등을 먹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키 크는데 가장 중요한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36.3%, 미취학 아동의 26.3%는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운동 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절반 이상이 주 3회 미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고생 10명 중 4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자기기 사용도 급증했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이 43.5%에 달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고, 이런 성장 보조제라든지 성장 호르몬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가 마법의 주사가 아니라며 아이 체질과 성장 단계에 맞는 건강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이제 단풍철입니다. 그러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바로 산행사고인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한 주의사항, 강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짙은 녹음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칩니다. 졸졸 흐르는 개울물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소리가 하모니를 이룹니다. 산행을 즐기는 이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계룡산 얘기만 듣다가 오늘 가을도 되고 그래서 검색해서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또 이분한테 물어보고 버스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산행 시작하려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요. 기대됩니다. 아직 단풍이 좀 덜 들긴 했지만은 한번 모처럼 나오니까 너무 공기도 좋고 운동하는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네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연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풍철이 열렸습니다. 가을은 산행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산행사고 구조 활동은 연평균 1만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을철, 그중에서도 10월에 사고가 많았고 원인으로는 실족과 길 잃음, 탈진, 탈수 순이었습니다. 등산은 2인 1조로 하고 일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하산해야 합니다. 조난을 당했을 때는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산 중 탐방로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통해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안내 표지판이나 국가 지정번호를 확인해 119에 전달하고 헬기 구조가 필요할 땐 스마트 GPS나 앱으로 좌표를 보내면 구조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정 등산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비법정 탐방로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며 위치 파악이 어렵고 구조 역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젖은 낙엽도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등산 스틱으로 발밑을 확인하고 발목을 덮는 등산화를 신으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두툼한 겨울 외투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3.7도로 어제보다 7도 이상 낮았고요. 낮 동안에도 11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로 오늘보다도 더 춥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세종 12도, 전주와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질까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 또 다시 초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날씨 때문인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도 전에 초겨울 같습니다. 네, 이 편의점에는 군고구마와 즉석 어묵 같은 겨울 간식들이 등장했다고 하죠. 기온이 급격히 변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이게 더 심하기 때문에요. 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